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매크로 전략팀 김경원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어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많이 받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중국 관심은 좀 네. 있으신데요. 그래도 뭐 어쨌건 해외 쪽이나 국내장이 좋았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도는 오히려 하반기 이후로는 조금 낮아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뭐 몇 년 전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약간 어떤 심리적인 저항선이나 혹은 약간의 이제 중국의 어떤 웜업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보시는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아시는 뭐 로봇, 피지컬 AI 또 말씀하신 빅테크 이런 쪽에 전반적인 투자 기회는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의견은 드리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그런데 2026년도 저희가 지금 연간 전망 시즌 아닙니까? 근데 중국의 내년도 전망 제목이 재밌어요. 네.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제목 뭔데요? 제목이 네. 이제 보여주세요. 네. 중국의 공수 전환. 제발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네, 표지입니다. 표지가 필요한데. 네, 표지. 네. 표지를 우리 제가 팀장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표지. 중국의 공수 전환 이제 공격이다. 예, 공격할 때 이제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어퍼컷 확 날리는 공격도 네. 있고 잽잽하는 공격이 있는데 뭐예요? 아 근데 그중에?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표지 정할 때 애널리스트들 고민 많이 하잖아요. 음.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혹시 네.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정말 공격할 때가 됐다라는 의미인지.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좀 고려했는데 일단 국가 전략이 최근 한 5년 놓고 보면 중국이 좀 방어적이었습니다. 네. 뭐 제조업이나 기술 쪽의 혁신 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리스크 관리하자, 하반 경직성 잡자, 성장 모델 전환하자, 부작용 치유하자 이런 거였고요. 네. 이번에 나온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 내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하거든요. 네. 그 계획을 보면은 국가 전략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기술, 산업, 내수 쪽에서 조금 더 공격적인 장기 전략들. 그러니까 기술 산업 분야에서는 추격자 역할을 하다가 이제 선도자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리드해 보겠다라는 어떤 자신감들이나 구상이 좀 보이고요. 그래서 국가 전략이 좀 공격적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거나 관심 자체가 없어진 이유. 그러니까 작년까지도 보면은 팬데믹 이후로 중국이 계속 내수도 침체고 유동성 함정이고 뭐 중진국 함정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올해 기준으로 보면 약간의 이제 수비와 방어에 좀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 자체를 이제 매번 한두 번씩 뭐 이렇게 뜬금없이 급등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때 관심 갖고 들어가서 꼭지를 잡거나 이렇게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갖고 계시니까 조금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위안화 표시 자산이든 중국의 뭐 어떤 종목들이나 홍콩 빅테크든 조금 공격적인 마인드로 뭐 방어적으로 잠깐씩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중국의 영향력이나 산업 경쟁력을 감안해서 조금 더 공격적인 자산 배분에 마음의 준비를 좀 해보자. 네. 그래서 분명히 내년 상반기에 분명히 중국도 테크가 많이 오르고 뭐 해서 뭐 분명히 조정이 올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다른 나라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좀 많이 배부른 상태잖아요. 배부르고 특히 올해처럼 K자로 완전히 그냥 되는 애만 되고 아닌 경우에 이 양극화가 심한데 국가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 투자자들이 굉장히 언더웨이된 그러니까 비중을 굉장히 줄여놓은 상태고 중국의 이제 매력이라 한다면 기본적으로 주식 자체가 없는 국가고 주식을 로컬 자금 중심으로 채우는 과정에서 장기 전략을 세우고 있고 주식에 대해서 중국 정부도 좀 공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일부 조금 더 째려보자라는 의미로 이제 공수 전환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국의 이제 포지션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 국가 자체의 이제 개방도도 아직 낮고 전반적으로 불신은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DM 마켓 중심으로 굳이 뭐 내수주까지 중국까지 가서 사냐 뭐 이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AI 테크 외에 나머지 분야에서 중국이 나름대로 이제 수비력이라고 할 수 있는 낮은 주식과 낮은 가격 그리고 공격적으로 본다면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나 앞으로 개선될 마진 이런 걸 보면 약간 공격도 잘하는 수비수 김민재 포지션인데 공격도 오버래핑도 잘 나가고 네.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포지션으로 좀 중국을 보자는 의미로 뭐 이런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저는 네.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이렇게 세 나라의 주식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정부가
지금 모든 미국, 중국, 우리나라는 정부가 지금 다 주식을 부양하려고 해요. 맞습니다. 미국도 계속 돈 네, 벌려고 하고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정책 네, 네. 내고 근데 중국도 계속 그 네. 정책들을 몇 년간 네. 이어오고 있고 근데 네.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세 국가 중에 사실 중국이 제일 덜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난 한 3년 놓고 보면 네. 중국이 계속 소외됐던 게 사실이고 네. 뭐 반짝 올랐지만 지금 뭐 장기 바닥 찍은 게 이제 1년이 안 됐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아까 국가 전반적으로 가계 기업 모두 다 주식이 없고 그렇죠. 뭐 당연히 국가가 이제 개입해서 이제 들어온 것도 1년 반 정도 됐기 때문에 뭐 저희가 장기 전략을 무조건 믿으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국가 자본주의 형태로 가고 또 탈부동산을 하고 싶고 그 그치. 자금들의 어떤 이동들을 동북아시아에서도 계속 유도하고 있잖아요. 또 당연히 이제 일본도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우리나라도 워낙 좋고요. 다만 이제 중국은 좀 지근하게 보시는 관점에서는 장기 사이클이 도는 게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 자체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부동산에 대한 비율이 이제 가계 자산에서 한 60%였었고 근데 이제 10억짜리 집이 지금 6억 5천만 원까지도 35% 빠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궁여지책으로 보이실 수도 있지만 주식 자체를 이제 사실상 이제 재평가하고 비중을 높이겠다는 시각으로 좀 장기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아시잖아요. 중국이 뭐 장단점이기도 한데 장기 전략을 계속 끌고 가는 기본적인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매력이고 중국이 또 유일하게 AI, 제조업, 내수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눈으로만 중국의 AI나 테크 투자를 보시면 안 되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AI 테크도 잘 하는데 이제 중국은 또 다른 분야에서 좀 잘하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 이제 어떤 자산 배분을 좀 더 확대하자라는 의견으로 내년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뭐 팀장님 주변에는 조금밖에 없다고 하지만 제 주변에는 이제 네. 중국, 우리나라, 미국 다 이제 먹을 만큼 먹었다. 아, 네네. 중국 가서 더 많이 배부르고 싶다. 이런 아, 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뭐 제 입장에서는 되게 반갑고요. 네. 근데 저희가 만나는 기관들이 이제 예를 들어 국내 운용을 하는 저희 손님들은 중국의 어떤 영향력이 국내에 좀 워낙 작아지다 보니까 이제 국내 수혜주가 작다 보니까 국내장 트레이딩하기 바쁘시고 네. 또 미국 주식은 또 많이 들고 있으니까 이걸 뭐 과감하게 완전히 팔고 뭐 또 중국으로 갈 만한 그쵸. 어떤 그런 시각들은 없으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관심을 고취시켜 드리고 이런 것들을 리마인드 몇 가지 계속 시켜 드리면 조정이 왔을 때나 뭐 미국장이 좀 흔들릴 때 기본적으로 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부 포지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뒤에 이제 조금 뭐 직접적으로 보시는 지수나 업종도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장표 잠깐 띄워주시면 네. 아까 뭐 공격도 좀 잘하는 수비수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굳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관심 가질 필요에 대해서 몇 가지만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보시면 왼쪽 그립 장표에 보시면 이게 뭐 작년 기준이긴 하지만 글로벌 경제 점유율하고요. 글로벌 시가총액 점유율 국가별로 조금 정리해 놓은 건데 뭐 아시는 대로 미국의 점유율이 이제 5-60% 정도 시가총액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는 대충 한 18%에서 20%까지도 비율을 차지하지만 글로벌 시가총액 비율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낮은 개방도도 좀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웬만한 주식은 이제 중국 내에서 외국인이 매매는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서 중국 주식이 좋아질 거다는 아니고요. 중국은 어찌됐건 간에 산업이나 각종 생태계를 갖고 있고 이번에 미중 관계에서 좀 보시면 저는 중국이 굳이 어떤 포지션 자체가 완전히 수비였다고만 또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보시면 생산력이나 광물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네. 좀 공격적인 포지션을 좀 가져갈 수도 있는데 이런 영향력 대비해서 중국의 시가총액은 여전히 전반적으로 좀 저평가에 있다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버핏 지수 같은 거 비슷하게 이제 따라해서 뭐 중국의 예금이나 시중에 풀려 있는 자금이 분모 그리고 분자를 중국의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지난 2021년이 중국 그 전고점이었었는데 주요 지수 전고점 대비해서 한 4, 5년 동안 주식 비중이 이제 중국 내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 국가 전략도 그렇지만 가계 입장에서는 진짜 쥐꼬리만한 예금 금리를 요새 받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이제 중국의 예금에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가계가 하는 주식 비중은 자기 포트에서 뭐 4, 5%가 안 되고 전 국가적으로 낮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이 낮으니까 앞으로 많이 살 거예요. 주식이 많이 채워질 거예요라는 말은 좀 말이 안 되고 뭔가 위험 선호도가 개선이 되거나
본인들이 주식이 매력을 느껴야 되잖아요. 중국이 내부적으로 최근에 우리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중국 내부적으로 주식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적금이나 예금 금리가 4% 하던 게 지금 1%가 돼서 배당률이나 전반적인 걸 볼 때 주식이 이제 없으니 채울만 하다도 있지만 네. 국가에 대한 내부적인 신뢰도가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뭐 미중 관계가 조금 휴전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안정이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왼쪽에 중국이 지금 몇 년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사실 주식시장에서야 미국이 대세지만 실물 경제나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중후장대 업체들 우리 주력 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건 중국은 어렵고 중국 기업들 치고 올라오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느끼고 계시는데요. 중국이 왼쪽에 보시면 이게 많은 장기 전략들을 일찍부터 이제 제시를 하면서 중국 당 입장에서 계속 끌고 왔다는 걸 좀 보여드리는 장표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생산력에 거의,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거의 생산력, 엔지니어, 메케닉, 이공계열 이런 쪽에 미쳐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생산력 강조를 계속하고 있었고 AI 역시도 사실 최근에 이제 들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중국 역시도 AI 플러스 정책 얘기를 4년째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는 제조업 규모는 되게 많이 키워놨는데 누가 봐도 우리나라가 중국 입장에서는 이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오는 이런 덤핑 같은 걸 보더라도 박리담에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진이 안 나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구조조정이나 마진율 개선하려는 정책들 또 방산이나 컨텐츠 인재 교육 전반적으로 보면 장기 전략을 좀 세우는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들이 내년에 조금 어떤 그 결과를 좀 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결과의 원년이 내년부터 뭔가 가시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뭐 대표적으로 중국 증시 상장 기업들 올해 뭐 이익 턴어라운드 한 게 뭐 20%밖에 안 됐고요. 다만 이제 내년에 저희가 예측하건대 중국 제조업 분야나 구조조정 대상 분야, 그리고 서비스업, 뭐 소비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 상장 기업의 한 50% 정도가 한 4, 5년 만에 이익을 턴어라운드 한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매력은 여기 장표 조금 띄워주시면은 중국이 제조업과 AI 생태계 뭐 내수를 좀 모두 다 보유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미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M7이나 AI 쪽이나 하드웨어 쪽에서 압도적으로 중국을 압도하고 있고요. 다만 중국이 잘하는 뭐 클라우드 쪽이나 전력, 인프라 혹은 내부적으로 제조업의 경쟁력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국이 앞으로 한 2, 3년 놓고 보면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같은 피지컬 AI 쪽 분야의 어떤 광대한 인프라나 관련 훌륭한 기업들 많이 있기 때문에 특정 한 개 기업을 꼽고 뭐 M7이나 이런 식의 규모 있는 기업과 비교할 수는 없으나 생태계는 충분히 살만하고 장기 전략의 어떤 과실들이 이제 맺어지는 시점이 앞으로 한 2, 3년이 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게 중국 포트를 그래서 구성을 할 때 중국이 잘하고 있는 AI도 있지만 사실 AI는 전체 중국 포트라고 한다면 한 3분의 1 정도로 구성을 하고요. 네. 3분의 1은 저는 중국 제조업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 제조업이 지금 말씀드리는 뭐 전력 관련된 거, 지금 AI 생태계 관련된 것도 있지만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친환경 쪽도 있고 또 중후장대 쪽에서 중국의 조선, 방산, 히토, 비철 또 여러 이 원래 잘하고 있는 이 신흥국에서 1등인 이런 제조기업들도 우리가 시클리컬이라고 얘기하는 업종들도 상당히 그 마진이나 이런 것들 개선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국에서 이제 우려하시는 혹은 관심이 많이 떨어진 컨슈머 쪽, 컨슈머. 네, 그러니까 서비스업이나 네. 뭐 서비스업 소비 그리고 뭐 민간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도 소득이 이제 13,000불이 돼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처럼 막 3만 불, 4만 불 가는 구도는 쉽진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한 2만 불까지 가는 과정에서 몸부림이 있을 것이고 중국이 이제 미국식의 과소비나 미국식의 어떤 용광로 같은 서비스업 육성이 쉽진 않은데 이제 비율을 높이고자 하고 있고요. 또 최종 소비나 인당 어떤 지출이나 이런 것들의 이제 퀄리티 개선을 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중국이 되게 독특한 나라 같이 될 것 같거든요. 뭐 북유럽과 함께 국가 자본주의와 함께 약간의 동북아시아의 모습과 함께 고령화 진행이 되면서 서비스업이나 이런 걸 좀 키우는 과정이 이제 뭐 일종의 탐욕이나 과소비 혹은 뭐 부동산에 의한 부의 효과 이런 것들은 좀 포기한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보장이라든지 서비스업 인프라 이런 걸 좀 잘 구축해 놓고 고소득 국가나 굉장히 고임금 국가는 아닌데 중속 정도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만족하면서 가자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중국이
서비스업이나 소비 관련해서 투자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이제 서비스업에서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과거와 같은 뭐 명품 소비나 엄청난 전자상거래 기업을 찾는 게 아니고요. 중국의 생산력이 좋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잘하는 뭐 팜마트 같은 기업들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 중국의 소비 기업들도 좀 일부 3분의 1 담아서 전반적으로 좀 포트를 구성할 수 있는 좀 매력이 있는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사실 종합주가 지수를 사는 게 좋은 건가요? 뭐 저희가 이제 큰 틀에서는 중국도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 뭐 테크면 항생테크, 반도체면 상해 과창판, 뭐 중국의 피지컬 AI면 심천 창업판, 뭐 이런 테크 지수 투자도 네, 네. 있고, 뭐 제가 이제 미국의 투자 컨셉으로만 집착을 하면 사실 나스닥을 투자하고 훌륭하게 장기 추세를 오르고 이런 이제 패턴이었다면 중국은 그런 걸 잘 안 보여줬고 뭐 1, 2년 반짝 오르다가 또 계속 빠지고 이런 이제 형태였다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관이 좀 비율이 높아지면서 ETF를 사고 과거보다 변동성은 좀 줄어드는 가운데 업종이나 테마 같은 것들도 조금씩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종목처럼 어차피 중국도 업종 테마 ETF들이 꽤 규모 있는 것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방산 ETF나 네. 중국의 제약바이오라든지 특정 이제 이런 ETF도 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만 중국을 뭐 많이 이제 비중을 확대하시고 계시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배당 지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초이스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료도 이제 뒤에 조금 보여드리겠지만 네네. 전체적으로 조금 고르게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자료에 가져오신 것 중에 이제 공격도 잘하는 수비수 두 번째 차트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캐펙스 증가율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게 어쨌든 턴어라운드 되는 것은 보여주셨는데 과거 시계열을 쭉 보면 2016년 그림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2014년 초반의 그림으로 가름하는 건지 지금은 어떤 정도로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 중국에서 기대하는 사이클들 중에서 뭐 경기나 성장률 등락 같은 경우는 그냥 횡보로 보고 있고 이제 말씀하신 그런 민영 기업이 주도하는 캐펙스나 오랫동안 쉬었던 중국의 고정 투자 같은 것들이 반등한다고 보고 있는데 막 V자 반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 한 2년 놓고 보면 민영 기업들이 네. 이제 알고 계시는 중국의 빅테크들도 그렇고 또 중국의 이제 제조 기업들이나 이런 이제 1등 친환경 기업들, 뭐 1등 전력, 뭐 인프라 이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 2, 3년에 걸쳐서 확대하는 그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근하게 계속 한 2, 3년 올라가는 사이클로 이제 지난 4년 동안 민영 기업들이 위축됐던 그림들이 해소되는 그런 그림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는 꼭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장표 띄워주시면은 제가 이제 전망 내용을 좀 그래도 알려드려야 되니까 제 텔레그램 채널 같은 데에서 계속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올려져 있고요. 네. 내년에 중국은 뭐 경기는 이제 약간 횡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돈의 흐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왼쪽 그림 보시면은 중국의 대출 증가율을 하고 이제 M1이라는 통화량 증가율을 좀 그려놨는데 좀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중국은 지난 4, 5년 동안 많은 돈들이 가게든 기업이든 냉장고에서 얼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안 썼죠. 네, 얼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적금,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률, ROIC 같은 것들이 금리보다 너무 빨리 빠졌고, 이 과정이 이제 복합적입니다. 뭐 성장 모델 전환한다 그러고, 막 부동산 박살내고 여러 가지가 이제 그냥 다 가만히 있었는데요. 올해 중국 정부가 성공한 게 있다면 여기 왼쪽에 보시는 이 M1 통화량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돈들이 말랑말랑해지고 해빙되었다라는 걸 시사합니다. 냉장고에 있던 돈이 이제 시중으로 나온 거죠. 거군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실물 경제로 아직 간 적은 없고요. 어디로 갔죠? 실물 경제보다는 계정상의 이동들, 즉 주식을 좀 하고 당좌 계좌에 좀 빠지고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캐펙스를 쏘기 위한 이제 총알 장전을 한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제일 기대하는 중국의 첫 번째 큰 빅사이클은 대출이 확대된다. 즉, 네, 이제 돈들은 말랑말랑해졌고 이 돈이 캐펙스로 가든 뭔가 이동을 하려면 이제 대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 다 지금 이미 뭐 대출 일으켰고 주식했고 풀이에요. 인플레이션이고 뭐 이게 다 채워놨는데 네. 중국은 뭐 거의 화성에 있다가 4년 만에 이제 이 해빙 모드로 들어갔고 이게 이제 앞으로 기업들 중심으로 먼저 주식이 따뜻해지면서 이제 IPO도 하고 증자도 하는 모습을 이제야 막 1년 동안 홍콩 중국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출 사이클이 좀 기대가 되고 요걸 이제 주도하는 기업들을 조금 보여드리면 네.
장표 이거 역시 띄워주시면요. 왼쪽은 아시는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우리가 항생테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고요. 오른쪽은 중국이 제일 잘하는 CATL이나 배터리 쪽 기업들의 캐펙스를 좀 보여드린 부분입니다. 양쪽 다 캐펙스인데요. 왼쪽은 AI나 테크에 관련이 돼 있고 오른쪽은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뭐 에너지라든지 전력 인프라 관련 투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최근에 이제 친환경 기업들 주가가 좋아진 이유가 뭐 ESS 쪽 이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확산이 된 건데 내년에 이제 중국이 말랑말랑해진 돈들이 기업들 중심으로 먼저 대출로 쏴지고 말하자면 이제 레버리징이 다시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상반기에는 주로 이제 AI 테크 기업들이 좀 더 주도해서 그래서 앞으로 뭐 알리바바 같은 대표 기업들이 클라우드 쪽이나 캐펙스 관련 계획들이 매 실적이 나올 때마다 시장을 좀 상회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항생테크 지수 관심을 좀 갖자 계속. 네. 네. 어차피 상반기는 중국이 초과 유동성이 좀 극대화되는 마지막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의 경우는 이제 제가 중국의 제조업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중국 기업들이 어찌됐건 간에 지금 한 2, 3년 동안 계속 투자를 줄이고 캐펙스를 줄인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이제 치고 나가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민영 기업들 중에서 AI 빅테크도 있지만 결국에 중국의 제조 기업들, 장비 제조, 전력 장비, 또 인프라, 방산 이런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좀 치고 나갈 것 같습니다. 얘네들 그러면 이거 투자 확장을 하고 5년 만에 신용 사이클이 깨어나고 캐펙스를 하면 어느 지수를 사느냐? 앞서서 상반기는 항생테크지만 하반기에는 심천 창업한 차이넥스트로 불리는 심천의 배터리와 친환경 CATL 같은 기업이 있는 인덱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그림은 전체적으로 장세가 상반기가 유동성 장세고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성, 실적 이런 것들이 좀 가세하면서 실적 얘기 드리기가 중국은 좀 무한한 게 사실 개별 기업으로 보면은 수익성이나 이런 것도 미국과 비교는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도 한 4, 5년 쉬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ROE라든지 수익성, 마진. 그리고 앞서 제가 중국이 구조조정 방향을 제조업 쪽에서 잡고 있다. 이제 박리담에 그만하고 출혈 경쟁 조금 막고 정부가 이제 인위적으로 좀 개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식이 좋아질 겁니다. 상장한 상위 기업들, 그게 태양광이든 배터리든 전기차든 뭐 중후장대 철강화학이든 상위 기업이 이제 좀 몰아주겠다는 구도로 가는 거니까 주식이 제일 먼저 반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가장 대표적으로 경기 외에 보셔야 될 거는 이 캐펙스나 신용 사이클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요거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국내나 중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물가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중국이 한 4년 동안 디플레이션인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내년에 드디어 중국의 가장 상징적인 물가 지표 중에서 PPI라고 얘기하는 생산자 물가가 2분기에 이제 드디어 한 4년 만에 이제 상승률이 플러스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좀 관심이 그나마 좀 있으신 게 중국의 이제 중국 관련 굴뚝주들, 네. 중후장대, 뭐 시클리컬 업종이 이 생산자 물가가 중국에서 출고 가격이 오를 때, 특히 플러스로 전환될 때는 크게 나빴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저희가 보고 있는 뭐 광물 쪽이나 구리, 원자재, 또 철광석, 또 중국의 이런 전반적인 중후장대 산업들도 구조조정과 함께 물가가 좀 플러스 전환되는 사이클을 내년에 좀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위안화도 저희가 6위안 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원화가 너무 형편없이 약하고 위안원 환율도 지금 212안이 됐고 참고로 달러 위안 환율은 뭐 아시는 대로 이제 7위안 때 있습니다. 7.15 위안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위안화의 경우는 중국 인민은행이 일단 달러 약세라서가 아니라 위안화 자체를 내수 부양 측면에서는 강세를 원하고 있고 평가 절상을 용인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 강세로 내년에 계속 보는 이유는 많은 수출 기업들이 들고 있는 달러를 최근에 많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중국 기업이나 가게가 이제 예금도 엄청 많이 초과 예금 쌓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중국 수출 기업들도 초과 달러를 계속 1조 달러 가까이 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매각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통제 하에서 위안화를 절상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6.8위안 정도까지도 이제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안화에서 어떤 환차익을 엄청나게 기대하시기보다는 위안화가 시사하는 6위안 때 진입 자체는 위안화 표시 자산이 저 정도로 쩌리거나 저 정도로 찌그러져 있을 필요까지는 없겠다라는 시각의 또 상징적인 이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니까 결국 내년도 중국은 위안화의 강세, 그 다음에 그동안 디플레이션의 대명사였던 PPI의 턴어라운드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유동성이 풀리고 그게 주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아까 이 PPI 있잖아요. 네. 이 지수, 이 차트는 매번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시사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턴어라운드 되면 그러니까 2020년 반등 사이클 두 번째죠. 네.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 왼쪽 차트 이게 티녀님 코로나 때긴 하지만 중국의 PPI가 고개를 들면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 있지만 네. 전 세계 인플레이션 스프레드 아웃 이 우려는 없을까요? 저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놓고 보면 일단 중국이 좀 깨어나는 게 오히려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리플레이션 구간으로 이제 초입으로 저희가 평간 드리지만 사실 올해 이제 중국이 근원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이제 드디어 이제 지하를 좀 탈출하는 정도가 된 것 같아서 이거를 역으로 뭐 어떤 인플레이션 수출하거나 네. 어떤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 환경을 방해할 만한 저해할 요인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은 구조적으로는 앞으로 한 5년 놓고 보면 공산품 가격이나 내부적인 가격은 이렇게 급등하는 구조로 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중국이 지금 워낙 생산망이 좋고 전반적으로 어찌됐건 박리담에 대한 큰 틀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당장 우려하시기보다는 중국 수요가 좋아지는 선작용들을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중국 투자에 대해서 전략을 지수로는 이제 연간으로 쭉은 CSI 300 네. 그리고 상반기에는 항생테크, 하반기에는 심천 창업판 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뒤에 이제 뭐 업종이나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집중적으로 들어보도록 제가 오늘은 할까요? 네네 일단 장표 자체가 네. 좀 한계가 있어서 여기 장표 조금 띄워놓고 네. 왼쪽에 표 중심으로 업종 ETF 좀 띄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들이나 어떤 종목 목록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그 텔레그램 채널 하고 있는 하나차이나 검색해 들어오시면 이제 영어로 자료들이 쳐야 됩니까? 네, 영어로 하나차이나 치시면 HANA 맞습니다. CHIN. 맞습니다. 그냥 그 텔레그램에서 김경환 씨는 안 나와요? 네이버에 그냥 이렇게 치면은 네. 나오죠. 나오긴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텔레그램.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종목들도 세세하게 올려놨는데 중국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업종 ETF들이나 테마 ETF들이 꽤 있습니다. 뭐 아시는 로봇도 있고 중국의 바이오테크도 있고 중국의 이제 이런 고급 장비라든지 뭐 신에너지 쪽 이런 쪽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중국이 내년에 미중 관계에 있어서 전술적으로 지금 휴전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합의 이용 과정이고 저는 그냥 분쟁 없이 가겠다일 뿐이지 사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 본인들의 전략 안보 쪽은 훨씬 더 첨예해질 거고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의 2.0 버전이 다시 시작이 되고 전반적으로 양쪽의 대립이 기술 안보 분야에서 더 강화될 거기 때문에 반도체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고 중국의 네. 반도체는 사실 내년에 저희는 최우선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 자체는 기본적으로 조금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이제 중국이 잘하는 히토류, 또 중국이 더 투자할 방산, 또 중국이 어떻게 보면 더 우위를 갖고 있는 전력 인프라나 원전 이런 것들이 이 테마 ETF나 이런 쪽에 좀 담겨 있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투자하시는 전략이 아니실지라도 전반적으로 검증된 ETF나 이런 쪽에서 저희가 이런 테마를 좀 보시길 좀 강추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완전히 큰 틀에서 미중 관계가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고 전략 안보의 테마를 하나도 잡아서 투자하셔도 될 정도로 사실 히토 방산 또 중국의 조선 저는 이제 조선이나 이런 특정보다는 장비 제조 네. 전반적으로 묶어서 여기 보신 ETF나 테마도 중국의 이제 종목처럼 투자하시거나 혹은 홍콩을 통해서 투자하실 수 있기 때문에 CSI 300이나 항생테크, 상해 과창판, 심천 창업판 이런 지수도 좋지만 여기에 있는 이런 업종 ETF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종목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자세한 내용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내년에 중국 반도체라든지 특정 성장주에 뭐 미국식으로 막 투자자라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이 잘하는 AI 쪽은 텐센트나 알리바바처럼 생태계가 있거나 클라우드를 잘하거나 대형 모델이나 언어 모델 이런 쪽에서 투자가 가능한 기업들이라서 조금 소비자 엔드단에 좀 가까운 쪽에 가깝게 보셔야 되고요. 중국의 이제 SMIC라든지 뭐 이런 파운더리나 반도체 기업의 경우는 이미 밸류도 너무 많이 올랐고 내년까지 칩 업체들이나 메모리 업체들 상장이 너무 많아서 사실 중국 특정 반도체 종목을 추천드리진 않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중국판 M7이라 불리는 종합적인 민영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부 내수 소비주나 제조업 1등 기업들 중심으로 포트를 좀 구성해 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중국은 어떤 조정이 좀 오더라도 방향 자체가 하단을 정부가 좀 받쳐주고 상단에 대한 업사이드를 가계의 자산 리밸런싱을 끌고 가는 가운데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마진이 좋아지는데 그게 제조업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내수주 봤을 때 친숙한 뭐 이름도 많지만 맨 밑에 하이디라오. 네. 요새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네. 2030 세대 핫해요? 분들이 되게 레스토랑? 저는 사실 이거 잘 못 먹어가지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네. 여기가 저렴하지 않더라고요. 비쌉니다. 네. 생각보다. 근데 네. 엄청 많이 가고 뭐 연예인분들도 해서 광고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 지금 딱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을 만큼 중국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나 봅니다. 사실은 이제 거의 뭐 베테랑 같은 업체고요. 사실은 이제 외식 프랜차이즈 붐이 중국에서 이를 때 초기에 이제 사실은 업체고 저희가 이제 조금 돌고 돌아 이 업체들이 좀 안정적이고 1등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외식 체인 같은 경우도 기회가 있고 관련해서 이제 대장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내년에 중국 소비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하는 기업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특정 1등 기업들 중심으로 저희가 조금 꼽아놓은 거고 이제 뭐 아시는 중국의 이제 그 화장품 업체들이나 그러니까요. 이런 업체들도 조금 골라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수 소비는 이제 뭐 아쉽지만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 이제 영원히 굉장히 그런 부동산 버블이나 굉장히 강한 초고가 소비를 하긴 좀 어렵습니다. 대신 생산자들이 너무 훌륭하고 네. 장사를 잘하는 프랜차이즈들이 늘어났고 또 중국이 서비스업을 키우는 과정이 결국에 외식, 관광, 숙박, 시내 면세점 이런 것들을 사활을 걸고 이제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대장주들을 이제 배부른 AI나 테크 쪽에서 좀 벗어나서 신흥국에서 무슨 주식을 사자라고 할 때 인도나 중국처럼 내수가 있는 시장에서 오랫동안 이제 묵혀 있는 기업 중에서 내수주를 조금 발굴하자는 측면에서 포트를 좀 구성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확실한 건 중국은 이제 컨슈머를 뭐 예전처럼 장기 투자하는 시대는 아니고요. 컨슈머를 좁혀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기 전략 중에 문화 산업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오늘 이제 우리 국장에서의 문화 산업 엔터가 엄청 움직일 텐데 지금 말씀 주신 걸 제가 이해하기로는 리쇼어링 시대에 미국에 중국의 제조가 내년도 각광받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어느 정도 동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화 산업은 중국의 생각은 뭡니까? 왜냐하면 한국은 여전히 미중 그러니까 경주에서의 이 정상 간의 합의 이후에 진짜 무슨 중국의 문화가 개방되는가라는 기대감이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실상 중국의 생각이 좀 궁금하고 어제 오늘 뭐 또 이벤트 중에 뭐 뉴진스 다시 복귀한다 등등 네, 그래서 네, 네. 다시 한번 오늘 또 국장에서 움직일 텐데 네. 중국 카운터파트인 중국의 문화 산업이 어떤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문화 쪽에 대한 접근은 대외 개방에서 가장 좀 민감하고 민감한 측면도 있지만 뭐 내부적으로 팬덤 문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간의 체제적으로 보수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열릴 거야라는 개념보다는 네. 사실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깔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중국이 지금 앞서서 지방 정부가 예전에 땅 팔고 살다가 이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시키려면 재정도 안 좋고 신용 불량이라서 서비스업 육성을 하는데 여행객을 끌어들이고 자체적으로도 이제 지역 경제를 일본식으로 키우려고 하면 공연, 스포츠 이벤트, 대형 이벤트 이런 이제 효과들이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제일 먼저 사용될 수 있는 게 공연이나 컨텐츠 가수 쪽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저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붐업 효과를 일으키는 초기 몇 년 동안 좀 더 한중 관계가 디테일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이제 쓰임새로서 혹은 붐업 효과로서 좀 도입은 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자국의 경쟁력이 올라온 게임식의 어떤 대체가 아니라 네. 기본적인 체제 자체는 좀 보수적으로 깔고 다만 중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한중 관계 하에서 공연들이라든지 이벤트들은 충분히 생기는 방향성은 잡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 이게 먹히든 안 먹히든 간에 내부적으로는 지금 경제를 띄워야 되고 지방 정부가 지금 몸이 달아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연들이나 이벤트들은 성사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지속성이나 이제 앞으로의 대개방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미 아시지만
중국은 좀 보수적으로 혹은 굉장히 더딜 수 있다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엔터주들은 사실 지금 중국의 뭐 공연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예. 미주나 뭐 네. 유럽 쪽에서 워낙에 네, 이미, 예. 내년도 올해 말 내년에 대한 공연의 매출이 엄청날 것으로 기대되는데 좀 쉬고 있는 엔터주 아마 연말 연초 이슈가 되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네. 잠깐 여쭤보자면 그 화장품 기업 말씀해 주신 김에 사실 미국도 우리가 이제 젠지라고 하죠. 20대 친구들의 소비 관련해서 엄청난 그 파장을 일으키고 관련한 기업들이 또 떠오른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 같은데 최근에 그 C뷰티의 열풍이 미국 일단 쳤고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표 기업들 외에도 화장품 쪽에 있어서의 중국이 뭔가 좀 수출이나 내수적으로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게 보이나요? 일단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 생산자들이 워낙 잘하고 네. 어떤 특정 1위 그 화장품 업체를 고르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되게 많다면서요. 네네. 군웅할 것처럼 지네들도 굉장히 경쟁이 심한 상태고 밖으로 계속 밀어내긴 하다 보니까 네. 계속 눈에 띄는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조 자체는 이제 어떤 B2C 쪽의 제품들 공산품도 상당히 지금 많이 밀어내고 있고 네.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커서라기보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네. 시도들은 좀 늘어날 것 같은데 당장 뭐 저희가 눈에 띄게 저가 제품 외에 이렇게 크게 위협받을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좀 계속 갖고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성수동에 팝업 매장을 해가지고 제가 구경 갔던 딱 그 브랜드가 중국 브랜드였거든요. 그런데 결코 저가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네네네. 퀄리티 내려면 우리나라에서 만들면은 그것보다 한 3-4배 더 비싼 가격인데 그런 게 되게 많죠. 근데 중국인데도 네. 2-3만 원대에 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막 그 퀄리티나 막 그 소재 자체가 엄청나게 또 네. 비싼 건데 그게 네. 중국이라서 가능하다. 그래서 아마 동남아라든지 중미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가는 전략은 중가나 중저가 이런 거는 중국이 꽤나 성과를 좀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닥치는 대로 나가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내부적으로 경쟁이 좀 심하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기업들은 사실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게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 가져오신 데이터 중에 왜냐하면 사실 김경환 팀장이 끝내야 중국의 되네. 세세한 데이터들 다 봐요. 오늘 뭐 네. 수능인데 우리 장도 30분 늦게 여는데요. 우리.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중국 수출의 주요 지역별 비중 추이 있잖아요. 미국이 뭐 예상대로 맞아요. 많이 내려왔는데 유럽은 선방하고 있고 동남아.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아프리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아프리카에 뭘 뭘 팔아요? 우회하는 거죠. 아 우회하는 거구나. 아, 아프리카 찍고 우회라고 다른 데로 보셔야 될 가는 것 거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그때 좀 뜯어보니까 네. 기업들 공장들 진출한 것들 이런 것들이 대체로는 우회로 활용 같고요. 아프리카 수출이 올해 급증한 기여가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같은 동기간에 미국의 아프리카 수입도 급증했더라고요. 아 우회구나.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럼 왜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힘든 겉으로 하는 거죠. 중복 투자하고 음. 히토류도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3년 안에 네. 소위 말해 택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 사실 이게 중국이 기존에 했던 것들이 사실은 의존이 너무 높아서 결국 합의가 서로 필요하고요. 뭐 반도체가 그렇듯이. 근데 그냥 뭐 리쇼링이니 다 좋은데 어쨌건 중복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중국은 계속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2018년부터는 동남아랑 이제 중미 정도였는데 지금은 동유럽, 아프리카 막 오만대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사실 결국에 중국도 내부적으로 이런 투자 대비 효율성이나 마진 문제 이런 거는 계속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만한 시장이 없다 보니 네. 이제 그쪽을 늘리고 내수가 안 좋으니까 또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밀어내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건 중국이 올해 전체 수출이 연간 6%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연초에 중국 수뇌부도 그랬을 거고 저도 그렇고 이게 내부적으로 생각보다 역성장할 줄 알았더니 올해도 버텼고 매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품목 다변화나 지역 다변화 효과가 있기는 하고요. 우회 수출이나 밀어내기가 일시적이라고 보더라도 네. 중국 수출 경쟁력이 꽤나 좋아진 편이라서 관세를 때려서 이제 어떤 제압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실상 보여주기식인 것 보여주기식인 같기도 걸로 상징적으로만 보실 수도 있는 게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얘기를 내년에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가 중국 하면은 제 연령대 그 이상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과거 중국 펀드에 엄청나게 물렸던.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시선을 달리해서 또 우리 젊은 층들의 소비나 이제 산업의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매크로 전략팀 김경환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능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고생하시고요. 이제 우리 수험생 어머니, 아버지, 네. 예, 우리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결과, 또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해서 실망할 거 없어요. 저도 재수했거든요. 재수했다고 인생 그렇게 꼬이지 않아요. 여러분, 늦게 가도 바르게 가면 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